오늘은 진재일 교수님을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쿠르스크 전장에 대한 긴급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저께 제가 뵀었는데 네. 지금 쿠르스크 전황 때문에 또 긴급하게 인터뷰 요청드렸습니다. 네. 지금 러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땅이죠. 쿠르스크 그렇습니다. 전장에 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포위 전멸 위기다. 지금 정황이 굉장히 급박하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요. 이제 우선 북쪽에서 이렇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는 영토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사진이 이랬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고, 네. 또 조금 지나서 오늘 업데이트를 하는데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들어올 걸로 예상된다 해서 네.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들어와 버렸어요. 이 안에까지. 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거죠. 하루 만에. 예, 이런 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보급이나 이런 게 되게 열악해가지고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진격을 빨리 해오니까 그렇게 이제 나간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서북 쪽에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그 외신에서도 이제 외신은 약간 늦게 보도되는데 로이터하고 폴리티코하고 이런 데서 급박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그 텔레그램 채널들이 빨리 보고를 하거든요. 네. 이 대표적으로 친 우크라이나 채널인 딥스테이트가 어제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어렵다. 거기서 전황을 정확히 보도했는데, 쿠르스크 지역 전체하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수미 오블레스트고요. 여기가 이제 쿠르스크주인데, 이제 이미 이제 여기서는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월경을 했어요. 월경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 수미 지역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큰 고속도로를 차단하려고 차단을 이미 한 지 오래됩니다. 그 통제라는 것이 이제 화력 통제가 있어요. 내 화기로 거기를 때릴 수 있으면 그걸 화력 통제라 그러고, 물리적 통제는 가가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화력 통제는 계속 지켜보고 난리 보내고 해야 되니까 가끔 빠져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물리적 통제를 하면 바리케이트를 부수지 않으면 못 가니까 확실히 통제가 되죠. 이제 거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지명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원, 빨간 원, 파란 원이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가깝게 파란 원의 지역에 있는 거죠. 이게 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 원 지역에서 이제 이 고속도로를 가는 여기는 이제 지금 거의 다 통제를 한 상태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벌써 안 들어간 지 꽤 오래되는데 물리적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확실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저기 파란색 부분이 지금 약간 청록색 부분이 쿠르스크 전 지역, 러시아 쿠르스크 땅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 무기나 탄약을 주는 그 도로를 지금 러시아군이 막 포를 쏴가지고 못 가게 했는데 이제 실제로 거기 점령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여기 화력 통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물리적 통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저녁에 나온 제일 빠른 보도가 이미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거의 곧 올 거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다 왔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통제가 완전히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는 러시아군이 차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자 지역이 중심 지역인데 여기로 이제 치고 들어오겠죠. 아까 동북 쪽에서 이제 이렇게 마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점령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길목을 다 잡았기 때문에 포위가 된 상태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 포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포위를 했거나 아니면 요 밑에도 포위를 된 상태거나 이럴 건데 아마 지금 이쪽을 포위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빠른 그 약간 중립적이고 친러에 가까운 중립인데 밀리터리 스머리라는 이 채널, 여기는 양쪽 걸 다 보도를 해줘요. 그래 확인해가 하는 건데 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 4,700명에서 6,300명 사이가 이제 포위돼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니까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는 아직 몇만 명 되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전체 병력의
이 포위된 병력이 한 15 내지 20%는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희생을 가하면서 포위막을 뚫는 거죠.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할 수 있지만은 이 포위망 차단해야 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돌파를 하다가 이제 거칠 거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유일한 선택이 항복이나 죽는 거다 사실상은.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전자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통신을 방해한 상태예요. 스타링크는 월요일부터 다운돼서 그게 3월 4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저런 게 있고 나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스타링크가 다운돼 있었다 그리고 별개의 그룹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소규모 장갑차를 가지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소규모 전술 하는 그런 부대들은 그러니까 하위 부대들이죠. 상위 뭐 여단급이 아니고 네. 대대급이나 아니면 한 중대급 정도. 그 밑에 이 하위 부대들은 총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항복과 부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부상자 후송을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시작했고 그 대가로 자기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가 제공한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항복을 받으면 무기를 받아요. 네. 무기를 받고 그 자기네들 운영하는 드론이나 위성 암호 시스템이나 그 전자전 장비나 장갑차도 넘겨주고 거기에 비밀 코드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복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날아가요. 그죠. 암호 네. 비밀키 이런 게 날아가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요걸 제가 블로그에 2시간 정도 전에 올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1,000명 이상의 전투원이 당장 항복할 준비가 돼 있다. 아까 이제 한 5, 6천 명 있는 중에서 네. 일부 1,000명 정도는 지금 항복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부대가 넓은 지역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네.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항복 의사를 확인한 부대가 이 정도겠죠. 네.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모를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1,000명 중에서 230명의 중상자가 네. 긴급 치료를 받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폭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랬고 우크라이나 군사령부는 3월 7일 새벽부터 방송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을 버린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방송이 쿠르스크 방면에 대한 아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신 네. 어떤 뭐 공격해라 빠져나가라 뭐 예, 그 명령 군통신 수단을 군통신. 통해서 하는 사령부가 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미 요 나갈 때니까 거의 24시간 정도, 24시간은 좀 안 되겠네. 한 그렇죠. 18시간 정도. 예, 요 영상이 교수님 3월 8일 오후 10시 반에 찍고 있는데 예. 한 11시 반 내지 새벽에 나갈 거거든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제 한 하루 정도 전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간하고 시차가 좀 있으니까 뭐 24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요 블로그를 올릴 당시에 네. 기록을 봤을 때는 한 18시간 정도 네. 전부터 이미 통신이 약간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크루스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미 포기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루스크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데하고 러시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가가지고 민간인에 대해서 전쟁 범죄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거든요. 쿠르스크에서요?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 여러 가지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 군이나 러시아 국민들이 거의 이를 악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 전쟁 절차에 따라 항복을 하면은 받아주겠지만 항복 안 하고 버티면은 그냥 의사만 물어보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렇고 지금 이 공중 폭탄으로 뭐 그 다 때리겠다 이런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게. 예, 지금 크루스크는 좀 다릅니다. 그냥 이때까지 크루스크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제 크루스크에 정예병을 투입해가지고 희생이 굉장히 많으니까 러시아는 그냥 널널하게 오는 걸 받았어요. 뭐 계속 이 돈바스 오는 것보다 여기 나으니까 계속 받고 있다가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지난달 말 한 지금부터 한 2주 최대 한 2주 전부터 좀 되게 강했어요. 아마 협상이 좀 본격화되니까 이걸 협상을 위해서 침략했다고 이제 젤렌스키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방송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틈날 때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쵸. 특수한 데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 방송할 때도 이거 뭐 때문에 점령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군사적으로는 아예 가치가 없고 아예 상대가 가치가 안 된다.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6만 명 이상 엄청나게 희생을 생겼고 지금 거의 망할 지경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튼 나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이걸 협상용으로 쓸 거다 했는데 협상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 아예 카드를 없애버리려고. 젤렌스키가 이거 돈바스랑 러시아 본토랑 바꾸자 하려고 하니까 예. 그냥 우리가 힘으로 점령해버리면 너 카드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미 그 우크라이나 국경을 들어왔어요. 수미 오블레스트, 우리 같으면 수미도 같은 네. 데를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크루스크를 이제 몇 주 안에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키예프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우크라이나 수도로 다시 진격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빨리 하자고. 예,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좀 이상하게 버티고 있고 러시아는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협상하자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협상이 들어가기는 할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좀 맞고요. 지금 이 스타링크가 3월 4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 그 백악관 회담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크루스크가 붕괴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 전체에 큰 사기 저하가 올 겁니다. 현재까지로는 지금 임박한 작전에서는 최대 6천 명의 손실을 입을 것인데 그 말고도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더 많은 우크라이나 병력이 크루스크에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하급 부대에서 사령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항복할 상황인 것 같으면은 그냥 항복하면 나중에 군사 재판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정도로 매우 악화됐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1,000명이 항복할 준비가 돼 있는데 230명이 중상자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복을 하는 게 와 저렇게 많이 다치면은 나도 곧 다치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항복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 부대는 지금 이제 해당되는 부대는 뭐 전체는 아닐 거로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까지 지도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다음에 수미 지역으로 내려가면 우크라이나는 밑에 방어 전력이 없어요. 그리고 크루스크 작전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난 6, 7개월 동안 계속 수미를 포격했어요. 수미가 이제 큰 도시니까 수미에서 그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가져가 직결해가지고 가거든요. 직결하는 데를 계속 때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미 쪽이나 이 후방이 해당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별로 군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슉 내려올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계속 작년부터 크루스크 작전은 우크라이나의 아주 무모한 작전이고 그냥 아주 인력을 갈아 넣으면서 손해만 보는 작전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점점 땅 따먹히다가 훅 무너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무슨 제가 쪽집게도 아니고요. 전황을 쭉 보면은 그 추세를 알 수 있거든요. 희생이 너무 많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계속 쪼오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거의 뭐 강은 좀 있어요. 다리도 몇 개 있고 한데 그게 뭐 부교로 건널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째 보면 그냥 숲풀 지역의 평지고 약간 구릉지 정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평지는 아니고 구릉지는 좀 있고 하니까 이제 구릉지 위를 감제고지로 잡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약간의 이제 고지전은 있죠. 그런 정도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탄하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갑 전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계와 이런 보병, 전투 보병이나 이런 보전 협동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잡기가 쉽고 또 이거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포병도 위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위장을 해가지고 철저히 하죠. 안 들키려고 하지만은 그 하나 할 때마다 그 포상을 준비하고 위장 막 치고 이런 게 하는 게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지 이동이 이제 포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쏘고 나면 대포병 레이더에 잡히니까 거기 바로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공격을 하는 쪽에서는 그냥 노출되기 때문에 엄청 피해가 높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보다 2배가 손실이 높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굉장히 무모한 작전을 해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일시 점령을 해도 전투를 하면은 너무 숨을 데가 없고 너무 손실이 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때는 치고 빠지기 정도 해야 되는데 무모하게 계속 눌러 앉아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루스크 주에 이것도 크루스크 주에 이제 저 북쪽에 가면은 크루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 예,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보다 조금 좌측에 이제 큰 원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전을 장악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전 장악을 분명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특히 이제 빨치산들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그때 그게 어떻게 됐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빨치산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계 빨치산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계는 왜 빨치산이 있는가? 젤렌스키 정부의 확정에 반대하는 거죠. 자기 자식들이 막 다 군대 끌려가 죽어버리고 경제도 막 힘들고 이러니까 전쟁 원치 않는데 계속 전쟁을 하니까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레지스탕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계는 자기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지금 전쟁 상태니까 빨치산 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보타지를 계속 해왔는데 서로 막 하는 거네요. 저항군이. 저 8월 6일 날 공격을 했을 때 원전으로 간다는 정보를 러시아 그 정보국에서 어떻게 알았는 거 하니까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알려줬어. 러시아계 빨치산한테. 러시아계 빨치산이 러시아 정보국에 알아서 간 거예요. 그때 그래 제가 말씀드릴 때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당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원전 앞에 딱 가 있어요. 러시아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러시아군 몇 개 특수부대하고 몇 개 다 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러시아 시민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다 이야기하면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은 것처럼 안 하고 당인 걸 생각했는데 크루스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갔는가? 근데 원전이었을 것이다. 근데 원전에는 멀쩡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어차피 급히 들어오지 못하고 크루스크를 침공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 자산인 원전만 보호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 러시아군은 그쵸, 중요 자산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전략 자산은 정보를 아까 보호했는데 여기는 별로 의미도 없고 하니까 이제 냅둔 건데 들어올 테면 들어오라. 그쵸. 우리가 유리하니까. 근데 러시아 국민이 여기서 피해를 입었을까 우리가 미리 알았는데 안 막았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주민들이 난리 날 테니까. 그런데 이제 민간인을 해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책임이죠. 전쟁 범죄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될 정도로 이제 한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보여주시는 요게 일주일 전 지도잖아요. 지금 요 포스트는 아까 다뤘던 게 하루. 아까 거는 조금 전에 올린 방금 전 거고 이게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근데 지금 일주일 전에 요 지도랑 비교할 때 아까 지도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로축으로 이렇게 양절단을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있던데 그건 뭔가요? 이게 이제 이제 본래 포위를 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러시아군이 하는 방법은 다른 데도 비슷하지만 침입을 하고 돌파를 하고 확대를 하고 포위를 하고 섬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진전해가지고 이제 침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 무한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중심은 뭔가니까 수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수자가 그래 도심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 가스관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되기 때문에 가스관 2개가 통과해요. 유럽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를 와 있고 여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심이 발달해 있는 쪽이에요. 이 근처에서는 가장 발달해 있는 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이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돌파를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그냥 양사방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 이쪽에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서북 쪽에서 꾹 밀고 내려와서 배수준을 치고 그래 내려가지고 이걸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이고
이제 여 남쪽에서도 밀어붙이고 이렇게 밀어는 붙이는 남쪽에서는 이제 그냥 홀드만 하고 네. 들어가지는 않고 뭐 틈 보이면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면 홀드하고 이제 서북 쪽에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네. 뭐 우리 북한군 보러가 있는데 서북 쪽인데 네. 뭐 있다고 주장하는 데가 네. 좀 웃기잖아요. 네. 저기서 북한군이 뭐 선멸당했다고 뭐 3천 명이 죽었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시긴 하지만은 교수님이 좀 그 황당하신 정보를 들었을 때 좀 약간 이렇게 웃음이 있으신 게 있을까? 이게 사람이 죽어서 이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예, 교수님도 노력 중이십니다. 이게. 예, 그 좀 황당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 제가 너무 헛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쭉 몰아왔던 게 이때까지고요. 제가 이제 3월 1일 날 이걸 올렸습니다. 네. 3월 1일 올리고 지금 만 8일 가까이 7일, 8일 사이에 이제 이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3월 1일 날 연휴 때 밤에 이제 네. 보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제목을 뭐라 했는 거니까 붕괴 스막이라 했어요. 붕괴 스막 클스거 이게 곧 무너질 거다. 네. 그때 제가 무너진다고 할 때는 이게 아무리 오래 가도 4월에는 무너진다. 3, 4월 중에 확실히 무너질 거다. 이제 3월 시작하는 날에 제가 네.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쓴 글이 뭐 히스토리 그래를 설명을 기다리고 이런 복잡한 와중에 클스크에 들리는 전황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리를 좀 했어요. 이게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눈에 띄게 붕괴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그때 이제 제가 이게 7일 전에 한 8일 가까이 전에 네. 올린 겁니다. 네. 이제 3일 날 0시 몇 분이니까 그때 올린 건데 본래 이게 하면 안 되는 작전인데 어쨌든 엄청난 손실을 입고 굉장히 무모한 작전을 계속 해나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 들어온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굉장히 지금 자기 왜 작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지도에서 싹 붕괴가 돼가지고 요 밑에 들어왔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를 넘어서 이 고속도로를 향하고 있다. 이 화살표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러시아 국기가 있는 곳은 지금 러시아가 막 정복한 곳이거든요. 네. 막 그 점령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는데 이 정도 무너지면 이 보급로가 끊기면 이 보급로하고 네. 이 보급로가 끊기면 외부에서 들어온 게 거의 차단이 되고요. 아. 이 가운데 요 도로 이 러시아군이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이 도로가 끊기면 내부에서 서로 교환하는 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계속 보급 인풋은 밖에서 이 수미에서 오는 이 고속도로를 가야 되지만은 이게 차단되더라도 얼마 동안 내부에 있는 것들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막 총을 쏘다 보면 탄약이 떨어지고 네. 여기서는 뭐 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이런 네. 경우는 서로 바트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차단돼 버리면은 각자가 이제 기름 없는데 부대가 하나 있고 그럼 네. 작전을 못 하죠. 그러면 탄약 없는 부대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서로 교환할 때보다는 훨씬 전력이 떨어지겠죠. 아. 그래서 이게 내부 붕괴까지 붕괴됐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이게 3, 4월 버틸까 뭐 늦어 사흘이면 다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올리고 나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몇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통신 차단이나 이런 뭐 스타링크를 끄고 이것도 영향은 좀 있지만 그거 네. 전혀 관계없이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저 때부터 협상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럴수록 확실히 정리하자 해가지고 이거 이미 들어간 거예요. 저게 최소한 제가 일주일 전에 올릴 때 저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일주일 전부터는 최소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미넨 안보리하고 2월달에 협상이 그 사우디에서 네. 만나고 이럴 때부터 이걸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러시아한테 유리하니까 놔뒀다가 이제 협상 들어가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쿠르스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손해가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 지금 그러면서 제가 영상도 몇 개 올렸는데요. 네. 굉장히 위력적인 폭탄, 그러니까 파브 3000 같은 걸 때렸어요. 네. 파브 3000은 그러니까 3000km짜리 폭탄이에요.
그런 걸 던지고 여기 보면 이 대형 드론 이런 것들도요. 네. 막 떨어뜨려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리아 노보스티라고 러시아 방송인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예, 여기서 이제 큰 드론입니다. 이제 큰 드론을 가지고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예, 우크라이나군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위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에 드론이 오니까 나와가지고 얘네들 위장 막 듣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 떨어지는 폭탄이 어떤 폭탄인지 이 사람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이거 할 게 아니고 피해야 되거든요. 산계에서 막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 예, 빨리 도망가야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어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작은 드론만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스칸데르 이런 걸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엄청나게 정밀하고 위력적이죠. 이 근처에 있으면 다 죽었겠죠. 뭐 거의 뭐 시체라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위력적으로 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린이들은 보면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폭탄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화력도 집중하고 그리고 이 근처에 들어오는 이건 뭐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는 것들 보면은 이 드론이 이게 4D짜리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 그러니까 탄소 섬유 이제 그 광섬유로 돼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이 돼서 지각하고 장비 모양을 보면은 어떤 그 장비인지 다 알아요. 여기 장비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예, 제가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 지나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와이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광섬유로 이렇게 유선으로. 예, 유선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토 미사일 이런 것처럼 유선으로 가요. 유선으로 가니까 제밍으로 방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타겟인지 아닌지 그게 머뭇거리고 안 있고 그냥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딱 그 모양을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 꽤 강한 걸 넣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도 정해요. 다 노토 장비, 최우수 장비를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부터 이상하다. 이거는 CIA나 MI6가 한 거다. 이 군인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 차 들었거든요. 그렇죠. 군부의 장군이었으면 이렇게 무모한 작전을 해서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무너진 북쪽 전선이 사실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빨간 게 러시아군이고 파란 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 안에서 도로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상황이니까 이제 도로가 하나만 차단되면 여기는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쭉 보다 얘네들도 러시아 군들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보고 약한 데를 골라가 쭉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확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뚫리면은 굉장히 이거 전체가 잘리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데 몰리면은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돈바스 전선에서는 옆에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들이 와가지고 쫙쫙 보충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는 예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수미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단되니까 이제 예비도 없는 거예요. 예비도 없고 있는 걸로 싸워야 되니까 이제 이게 보급품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더라도 보급품 다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미 안 된다는 걸 대부분 판단하니까 하급 부대에서는 항복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협상용으로 이제 여기를 무모하게 쳐들어갔다는 거는 뭐 이제 알겠는데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죽고 있잖아요. 불리한 그렇습니다. 지형이니까. 그러면은 빨리 이거 여기서 있으면 우리 군이 다 죽으니까 정예병이 죽으니까 빨리 후퇴해가지고 뒤에 본토 방어선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포위 섬멸로 전멸할 위기에 빠져서 지금 다 막 죽어나가고 항복하고 있는데 왜 후퇴 명령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죠. 왜 잘 모르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작전 목표도 정확히 없어요. 이게 지금 자기 영토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방어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총력을 다해서 방어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여기를 올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러시아가 분명히
자기 인종 그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작전이기 때문에 네. 그걸 벗어나면 자기네들도 침략자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돈바스나 그쪽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다가 계속 타협을 안 하고 협상을 안 하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쪽으로 명분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것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저기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자기 영토를 방어하는 거니까. 러시아 영토가 지금 침략당했다. 예, 그러니까 이 작전을 기획한 사람은 일단 총살감이에요. 아.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지난번에 이렇게 카운트했을 때 6만 4천 명이었거든요. 네. 손실이. 뭘 얻었어요?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한 거는 여기 들어가서 민간인들한테 전쟁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여기서 뭐 모스크바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가지고 깨졌는데 러시아군 또 피해가 별로 없어요. 여기 화력을 천천히 포위해놓고 못 오게 한 다음에 그쵸. 계속 그냥 하나하나씩 갈아 넣었거든요. 그렇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때 지형이 워낙 러시아가 유리하니까 그냥 이렇게 포위해놓고 멀리서 계속 포만 쏘면 그냥 그렇죠. 그런 상황이 러시아는 안 죽고 우크라이나만 죽으니까. 이 작전은 아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작전으로 평가될 거예요. 작전 목표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쓰려고 하는 협상용이라는 것도 그냥 굉장히 그 개념적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실제 이게 협상이 되려면 하려면 이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아닌 말로 이거 떼주고 돈바스 더 큰 거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제가 그때 MI6 CIA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군이 아니고 저게 했던 게 정치적 목적으로 저걸 하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벨라루스도 와서 방어를 하고 국제전으로 되면은 이제 이게 다음 정권이 가거나 나중에서도 이제 퍼질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 확대하자는 쪽에서 만들었을 건데 군사적으로 의미 없는 작전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게 진행되기 훨씬 전부터 9월 달이니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석 달 좀 됐잖아요. 6개월 좀 됐죠. 6개월 전에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 영국의 MI6 정보부나 미국의 CIA가 그냥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시킨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 정확한 배경은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군사적으로 보면 전혀 의미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뭐 작전 그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도 변할 수가 없는 게 저기 아무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가가 원전 점령 못했으면 그러니까 하이밸류 에셋이 없는 거예요. 자산이. 그같이 자산이 있어야지 그걸 방어할 거 아닙니까? 러시아 영토가 엄청 넓은데 그거 다 방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만 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토가 깊으니까 들어오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의 무렵도 계속 저는 실망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밖에 안 하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싸우고 이런 걸 잘할지 모르지만은 전쟁을 기획하고 그 작전수를 쓰고 이런 측면에서는 계획이 떨어지는 걸 봐야죠. 아니면은 그런 너무 정치적인 군인을 위에 올려놔가지고 위에 그 정치가들 말만 잘 듣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실제로 그 잘루츠인가요? 그 좀 잘 싸웠던 군사령관을 젤렌스키가 너무 이 사람이 인기가 많았으니까 바꿨잖아요, 작년인가?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걸 해라 그랬는데 잘루즈니가 반대해가지고 잘랐을 가능성도 있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실스키는 지금 사령관 실스키는 너무 정치적이라서 그냥 정치 말 듣고 굽신굽신해가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실스키는 책임져야죠. 자기 정치적인 줏대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줏대가 없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굽신거려도 자기 부하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못난 장군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강하면 저렇게 돼요. 근데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딥 스테이트인가 저기가 친 우크라이나 계열 정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친 우크라이나 뭐 중립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보시니까 이게 딱 그려지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면은 지도도 여러 군데서 만들고 여러 군데를 하는데
뭐 그 영상들은 대부분 군에서 얻는 거니까 네. 중복이 많이 됩니다. 중복이 많이 되고 자기가 뭐 채널 하는 사람이 그 영상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쵸. 얻어서 하는 건데 딥스테이트는 우크라이나 군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채널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뭐 지휘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 돈을 대주고 자료도 주고 하는 걸로 아니 그거는 그렇다는 증거는 제가 없는데 이때까지 제가 추정. 3년 동안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 그 채널 그거랑 달리 약간 공식적이고 제법 권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발표하는 것들이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차이는 나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요. 네. 확인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점령하기도 하고 다시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채널에서는 러시아가 점령했다 그러는데 이 채널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점령으로 표시가 돼. 지도에 보면. 네. 그런데 그게 그래서 조금 뭐 사기 이런 걸 따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들어가지고 이게 당하면은 네. 부대가 철수한다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보고가 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계가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가면은 조금 늦게 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시차가 약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보고들은 뭐 사상자가 얼마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언론에 뻥튀기지만 당장 누가 뭘 장악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어느 다리가 살아있고 이런 것들은 꽤 정확해요. 그게 요즘은 왜 그런가에 다 드론으로 날리기 때문에 그러고 병사들도 웹캠을 바디캠을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없어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 그림은 안 보여주면 부분은 다 보여주고요. 중요한 폭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영상을 공개합니다. 물론 그 처참한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것들은 다 군에서 나오는 거지. 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이 종군 기자가 만든 채널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어째 보면은 애국 각 나라가 애국 단체들 이런 데서 해요. 나와가지고 모금도 하고 어느 부대가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우면 지원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이런 거 지원해 주려면 돈도 좀 모금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게 이 전장터에서 보급이나 이런 게 다 원활하지 않거든요. 다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좀 뒷전이고 이러면 좀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전쟁을 뭐 자기가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도 이야기하고 뭐 어떤 데는 뭐 많이 당했던 데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회복하면 적군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우리 애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인간적이에요. 너무 만화가 다 볼 수가 없기는 한데 진짜 저는 전황만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데 시간이 있어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막 거기에 사람들의 감정이 막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제가 유럽 쪽 언론을 조금 살짝 살펴봤는데 약간 논조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뭐 유리한 건 아니었지만 이거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싸워가지고 미국이 스타링크 정보를 끊어서 지금 급격히 무너지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몰아가려는 듯한 논조가 보이거든요. 쿠르스크는 그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포와 SR이나 스타링크를 끄면은 작전에 엄청나게 차질이 가는 건 맞아요. 전반적으로 차질이 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효과를 생각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복종시켜서 협상 테이블을 끌고 오려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 가지 했는데 쿠르스크는 그와 관계없이 뭐 시파이가 SR이 멀쩡하게 돌아가도 그냥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모든 정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파이를 끄든지 말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를 때 제가 벌써 8일 전에 거의 8일 전에 이거 붕괴의 서막이라고 이렇게 가면 끝난다고 그때는 뭐 스타링크 잘 돌아가고 있을 때죠. 잘 싸우기 전이니까. 그때 막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싸웠어요. 그렇죠. 우리 날짜로는 3월 1일 새벽에 싸웠거든요. 제가 그 새벽 아침에 나와가지고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튼 제가 그냥 아무 중립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이때는 붕괴하고 있다. 그 제목을 저렇게 달았어요. 붕괴에서 막 이거는 이미
작전적으로 이미 끝났구나. 3, 4월이면 끝나겠는데 이런데 그것보다 좀 빨리 끝났죠. 올해 3월 안에 지금 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전멸위기다. 이 정도 같으면은 벌써 제가 일주일 했는데 제가 저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너진 게 한 3, 4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은 지키겠죠. 다른 데도 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 정도 같으면 이미 다 그 보급이 차단되고 폭격을 시작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저기는 아무 방공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예, 숨을 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많이 있으면은 숨을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이 빌딩에 20층짜리 빌딩 밑에 있으면 암만 때리도 지하에 있으면 일단 좀 버티잖아요. 몇 방은.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농촌에 그냥 들판 같은 거, 흙강 같은 거 좀 있고 자기 사는 집 있고 이런 정도거든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러면 이게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저렇게 무모하게 죽을 게 아니고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크라이나 영토로. 왜 저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이걸 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을 위험이.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했죠. 지난번에 꼭두각시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어디서 오더를 듣고 영국이나 미국 오더를 듣고 작전을 했지만은 지금 작전을 뭘 모르고 작전하면 무슨 가장 큰 문제가 뭔가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를 몰라요. 왜 지금 어디까지 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정말 무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무모하다 하는 게 그 끝까지 저렇게 하는 거죠. 정말 무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랬습니다. 마치 히틀러의 최후의 모습 보는 것 같아. 메드베데프의 말처럼 젤렌스키는 결국 히틀러같이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눈에 띄게 붕괴 중이고 6개월 동안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희생하고 그런데 왜 사령관이 그 부대를 안 빼느냐. 사령관도 자기가 군대만 사령관이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대는 안 되는 거예요. 사령관이 나가가지고 내 군인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불리하면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철수해가지고 후위를 도모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작전적이나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 항상 이길 수 있어요. 상대가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꼬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리할 때는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로 비교하자면은 11골 먹었는데 남은 골대 앞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 비슷하게 어떤 데 수비하고 어떤 데 공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모하기 때문에 이게 군사적으로 정말 이상한 작전이고 그 우크라이나 군이 다른 데서는 꽤 잘 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군들은 최정예인데 정말 이상해요. 그럼 그나마 남은 최정예를 이런 무모한 데서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 헛되이. 결국 어리석다고 봐야죠. 이게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고 막연히 이렇게 했다고 봐야죠. 교수님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이죠, 불과 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싸웠을 때 정상회담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즉시 현재 전선에서 빨리 일단 휴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빨리 막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걸 아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쿠르스크 지역 전멸시키기 전에 일단 멈추면 협상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걸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거는 거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젤렌스키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어쨌든 트럼프 입장은 러시아가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거의 다 먹어버린 상황이 되면은 협상을 못 하잖아요. 협상할 것도 없잖아요. 끝나버리지. 그래서 제가 늘 협상보다 종전이 앞선다.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다른 데도 벌어진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인터뷰 때 이 돈바스 쪽에 포크롭스크 그쪽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죠. 거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11개 여단을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진일대를 하고 있어요. 일진일대를 하고 있는데 여튼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싹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협상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협상 한두 달 걸리더라도 별로 잃을 게 없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협상이 잘 되면은 그래
그 자포로지하고 이렇게 네가 선언한 거 다 줄 테니까 나머지는 철수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전쟁이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훨씬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한 그 측면에서 불리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질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지금은 보세요. 미국도 미국 빠지기 전에 네. 그렇죠. 미국 빠지죠. 뭐 유럽 못 들어오죠. 그러면 저끼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나가지고 트럼프가 푸틴한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 그랬거든요. 네. 3년 동안 했는데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없죠. 네. 그러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단 우크라이나 다 먹고 그다음에 협상할게.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가 순전히 러시아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 말고 개발을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이제 미국 체면도 좀 살려주고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뭐 러시아 것도 조금 지금 그 아직 점령 안 한 땅도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절충하면 모양이 좋잖아요. 그러면 푸틴도 가가지고 할 말이 있고 그쵸. 우리가 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희생을 더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도 하고 이렇게 여지를 둬야 되는데 한쪽에서 강성이에요. 저기 네오나치들은요. 아직 협상 안 해. 끝까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군의 주류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의 주류는 그냥 그러니까 정치의 주류예요. 저 사람 주류. 군인은 아니지만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아조프나 이런 그 네오나치 부대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타협을 안 하고 저게 우크라이나에 한 극단 1% 0.5% 되는 사람이 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3년 동안 러시아가 야금야금 영토를 많이 먹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서방의 지원도 있고 정예도 있고 뭔가 보급도 원활하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열심히 잘 싸워서 이제 국력이 안 돼서 밀린 건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지금 안 멈추면 그냥 진짜 막 한두 달에 팍팍팍팍 무너지는 그런 우리 옛날 6.25 전쟁 때 그 대구 다부동전선만 남았을 때 그런 지경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크라이나의 보급품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무기가 없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럼 6개월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텅 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약간 마음의 여유는 있겠죠. 뭐 6개월. 지금 당장 끊어지도 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기여를 올리잖아요. 기여를 몇 단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속을 하면은 6개월짜리가 3개월 되고 3개월짜리가 2개월 되고 이렇게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지금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공격을 하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 희생을 감수할 것이 없는 게 얘네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2022년도에는 이 부대들이 싱싱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러시아가 할 때는 굉장히 위험했죠. 근데 걔네들 다 우크라이나는 다 손실되고 없고 지금 거의 뭐 조금 나쁜 군인, 질 낮은 군인만 있는 그렇죠. 동원병 뭐 강제징집병이니까.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우수한 전력들이 좀 없어지고 작년 말에 제가 이야기 좀 탈령도 생기고 뭐 온갖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크라이나 군은 되게 약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조금 세게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같이 기하 1단 놓고 지날 때는 뭐 얘는 2단, 3단, 5단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2단도 못 올리고 이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교착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면으로 보면 무너지기 직전인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전을 해야 되고 휴전을 해야 되고 제가 사실 그 전에도 가급적 빨리 휴전하는 게 최고 좋다. 지금 더 가가지고 넣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바라고 하는지 뭐 그런 생각이 있었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무슨 뭐 우리가 뭐 회의에서 뭐 끝까지 지원한다 뭐 예산 1,500조 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뭐 군인을 파병하나 전투기 보내주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만 있으면은 돈을 갖다 놓으면은 그게 바로 무기가 됩니까? 뭐 사오고 뭐 옮기고 뭐 다 해야죠. 아니면 그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그렇죠. 지금 무기가 백화점에 없죠.
전차를 쫙 깔아놓고 비행기를 깔아놓고 사가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기는 항상 우리도 무기를 하기 전에 그 무기 계획과 네. 그 계약까지 가는데 2, 3년은 그냥 가요. 아. 없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대 거 빼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새로 만들어줘야죠. 우리 아. 부대 빼면 우리는 군대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주문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누가 사러 왔는데 네. 그 나라하고 우리가 만든 예를 들어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에 들어간 부품들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할 거냐면 우리가 100% 다 우리 걸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 무기를 팔려면은 이 나라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하고 이 나라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그 무기 체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구성품이 되게 많을 경우에 이제 그런 절차가 되게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어렵고 무기를 살려면은 뭐 사전에 업체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가 다 있고 하기는 있지만은 다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고 어떤 성능을 만족해야 되고 다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줄이자고 계속 그 뭐 어느 나라건 국방 개혁하는 데는 대부분 다 그거 좀 줄이자 그러거든요. 쉽게 줄일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은 줄이면 줄일 만큼 무기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차라리 일찍 기획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늦게 기획해가 줄이자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그럼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뭐 돈 줘도 무기 만들어서 주려면 막 진짜 막 1년 뭐 2년 걸릴 거고 군인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거의 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예, 그렇다. 지금 전황은 우크라이나한테 되게 불리합니다. 아직 돈바스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지만은 이제 저기서 만약에 쭉 내려가지고 돈바스 뒷면으로 가보세요. 드네프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부대가.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싸우고 있는데 뒤에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쿠르스크에서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뭐 협상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협상 전에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지금 정권 전체가 되게 이제 취약한 상황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교수님. 그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전멸시키고 회복을 한 다음에 멈출 수도 있지만 아까 인터뷰 시작 초기에 키이우로 진격할 수, 그러니까 수도로 진격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좀 모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게 뭐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데 진격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협상도 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제 말씀의 핵심은 뭔가니까 이때까지는 이 동남부에서 왔는데 저 이제 쿠르스크 때문에 서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북쪽에서.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키예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그 동쪽이에요. 동북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거기는 방어선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부대도 없으니까 차 타고 씩 달려가지고 1시간 만에 뭐 1시간 하루 이틀 만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저기 괜히 전선을 만들어 놔가지고 뚫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같은 비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땅에서 막 전쟁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으로 동남쪽에 있는 그 도네츠크와 이 전선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이제 맨 처음에는 돈바스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만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치주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자치주가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가 그걸 승인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국제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입하겠다. 러시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호조약을 해달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 전쟁을 쭉 하다가 보니까 케르손하고 자포로지아도 이제 먹게 돼가지고 그러면 자기 나라로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카르코프를 먹으면 카르코프를 또 선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협상을 했으면은 협상이 뭐인가 그거 다 우크라이나 땅 하고 그 러시아에게 차별하지 말고 뭐 투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권만 좀 부여하면 우크라이나 땅 안 뺏고 우리가 후퇴할게. 전쟁 안 할게. 그렇죠. 그게
그때 앙카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일어났는데 4월달에 와가지고 네. 그걸 털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거죠. 그걸 영국이나 이런 말 듣고 한 거예요. 자기 국민들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젤렌스키하고 네오나치들은 아무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전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뭐 투사처럼 했잖아요. 그거 순 거짓말이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다 들통나고 나면 이제 저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하고 네. 사실 어저께 찍은 영상이 오늘 올라갔어요. 일부가 8부작인데 그걸 쭉 보시면 교수님 말씀이 좀 이해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해서 쿠르스크 이제 포위 섬멸 전멸 위기 요 긴급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